열어봅시다. 예. 이쪽도 해야 되나? 이쪽은 안 해야 되구나. 이쪽은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여기를 빼고 유튜브. KBS 머니올라 나옵니다. 이렇게. 예, 10만 돌파. 자, 박수.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참 저희 그 머니올라가 그 한 달 반 전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여기 이제 그 실버 버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예. 저희 장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머니올라 실버 버튼 받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주신 게 가장 컸고요. 박세익 전무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또 그동안 여러 출연자들 전문가들이 또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00만 명 구독자 그러면 이제 골드 버튼인데요. 힘차게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공교롭게 그 지난번에 이제 박세익 전무님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딱 그날 그 10만 돌파했거든요. 그렇죠. 작년 연말. 전무님 한번 보시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네. 근데 골드 버튼이 100만이란 말씀이시죠? 네, 2021년 12월 달에 100만 돌파하는 걸로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두 분께서 진행도 잘해주시고 컨텐츠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연말에 100만 영광입니다. 네,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예. 박세익 전무님은 그 개미 투자자들의 경제 선생님, 뭐 동학 교사 뭐 이렇게 불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굉장히 상당히 이제 인사이트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최근에 이제 새해 들어서 보면은 국내 증시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 오르락했다가 내리락했다 이러는데 이런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쉬어갔다가 다시 또 상승세로 갈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긍정적인 면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변동성이 작아요. 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3,100을 돌파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외국인들이 뭐 하루에 뭐 2조씩 매도할 때도 있었고요. 그죠? 과거 같았었으면 외국인이 그 정도 매도했었으면 한 2,800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두터워졌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이 두터워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들도 최근에 좀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리레이팅이 좀 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전 같으면 그 외국인과 기관에 그 정도 매물이면 금방 이렇게 막 빠졌다가 또 외국인 들어오면 또 금방 올랐다가 막 그런 국면이 10년 전, 15년 전에 연출이 됐었는데 어쨌든 선진국 시장 보면 변동성이 좀 작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장 변동성은 제가 변동성 장세를 사실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다. 네. 좋은 현상이다. 좋은 현상이다. 예. 상당히 그 하부 구조가 지금 탄탄하다고 좀 볼 수 있겠군요. 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 떨림이 심하면 멀미나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이 변동성이 심하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멀티플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아무튼 참 탄탄해졌다.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무님이 몸담고 계신 회사 투자자문사가 당분간은 이런 투자를 받지 않는다, 자금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 연말에 나오셨을 때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으면 그게 꼭지점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어떤 약간의 꼭지점으로 보시는 건 아닌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시장을 보면요 먹을 주식은 많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자금을 안 받는다고 홈페이지에 공지까지 했습니다. 공지까지 한 게 1월 8일 날 지수가 3,156을 찍었을 텐데요. 그 왜 그런 공지를 했냐면요.
저희 기존 고객들 수익이 이제 30에서 거의 뭐 60%까지 한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자산을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싸게 사야 되고 자산이 비싸지면 그거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이익금을 찾아가시라고 예, 공지를 했어요. 근데 이익금을 찾아가시라고 공지를 하면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10억 고객분들은 뭐 13억이 돼 있고 15억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3억에서 5억을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신규 자금을 받게 되면 예. 이쪽에서는 기존 고객은 주식을 팔고 있는데 신규 자금 고객은 또 주식을 사야 되는 예. 사실 그런 일들이 펀드 시장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네. 예, 한쪽은 환매를 하고 있는데 서로 들어온 자금으로는 또 주식을 사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아침에 삼성전자를 사면서 또 한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또 팔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기존 고객의 이해관계와 신규 고객의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기존 고객의 주식을 팔면서 신규 고객 자금을 주식을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규 고객 자금을 안 받는다고 좀 한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3,100원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2,200조예요. 네. 코스피만. 예. 네. 그리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일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400조입니다. 네. 네, 지금 975포인트 이 정도에서는 시가총액이 390조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두 시장을 합쳐서 이제 2,600조라는 굉장히 무거운 이제 시장이 됐는데 늘 제가 두 가지를 보거든요. 예, 자주 말씀드렸던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본다는 버핏 인덱스. 버핏 인덱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아는 일드 갭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채권 수익률과 주식을 비교를 하는.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같이. 네. 그러면 버핏 인덱스로 따지면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예, 뭐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99년 말에서 2000년 초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미국 시장의 버핏 인덱스가 150%. 예. 예, 지금은 GDP가 좀 꺾여가지고 거의 뭐 170, 180 나오거든요. 미국 시장의 버핏 인덱스. 예, 엄청난 지금 버핏 인덱스의 수치가 과거 버블 국면에 있었던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속 시장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과거 버핏 인덱스가 150이었을 때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 예. 지금하고 아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금리. 네. 네. 그래서 99년도 말에는 미국의 페드의 정책 금리가 6.5%였고요. 네. 뭐 그러니까 뭐 S&P 500이나 나스닥의 그 배당 수익률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뭐 6% 가까이 할 때였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이제 주식 안 하고 채권에 가서 매년 6%씩 10년 받으면 되잖아요. 예. 엄청 큰 금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10년물이 겨우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1.2%거든요. 예. 뭐 그 질문도 나중에 하시겠지만.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수대에서 이제 2,200조, 400조. 그래서 합산이 2,600조. 우리나라 버핏 인덱스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GDP가 한 1.7조 달러라고 보면, 그렇죠? 예, 1,900조라고 봤을 때 1,900조 대비해서 2,600조는 굉장히 무거운 시총이거든요. 20, 30% 되죠. 네. 한 30% 되겠네요. 예, 130% 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처음이에요. 네. 또 두 번째는 방금 일드 갭을 말씀드렸는데 예. 주식 시장 이 부자들은 또는 큰 자금을 운용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그러죠. 네.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자금이 많은 회사, 네. 뭐 몇백억부터 몇십조를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도 자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에셋 알로케이션은 네.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야,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 주식에서 기대 수익률 10% 나오는데 금리가 6%야. 나는 그냥 픽스드 인컴이라 하잖아요. 네. 확정된 6%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채권 투자로 가죠. 네. 그래서 우리 주식을 최근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꼭
채권 금리를 계속 쳐다보셔야 돼요. 우리 업계에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식으로 오랫동안 하셨는데 돈을 못 모으신 분들 보면 금리를 안 보시고 부동산 시장을 안 보세요. 네. 예. 그래서 주식 시장만 쳐다보고 있다가 또 자빠지고 예. 벌었다가 자빠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좋긴 한데 세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매력도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은. 두 번째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금리를 봤을 때 1%. 네. 그 금리 받느니 그죠? 뭐 전혀 내 재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일드 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PER을 역수를 만들어 보면 예. PER이 10배면 10분의 1이 되니까 10%. 네. 예, 20배가 되면 버는 거에 비해서 20배나 네.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 시장이니까 1 나누기 20 하면 5%. 5%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상장사의 기대 수익률이 지금 130조거든요. 네. 예. 많이 올라와서 지금 130조예요. 예. 130조인데 아까 지금 합산 시총이 2,600조라 그랬죠. 예. 그러면 대충 PER이 나오죠. 20배가 나오죠. 20배고 5%. 예. 네. 그러면 5%인 거예요. 네, 네. 네. 5%이고 우리나라 지금 3년 국고채 금리가 지금 0.99 정도, 1%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아마 한 4%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한 번씩 크래시가 왔을 때 예. 보면요. 큰 크래시가 왔을 때 보면 이 일드 갭이 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한 번씩 크래시가 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버핏 인덱스라든지 일드 갭이라든지 예. 양쪽을 보면 예. 지금은 제가 작년에는 누구보다도 강세론자였지만 그때 뭐 빚내서 사라고요. 막 강하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빚내서 투자한 거 투자 수익금으로 빚을 갚으시고 네.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고 아. 그래서 저희 고객들 보고도 이익금을 오히려 찾아가셔. 네. 그럼 이익금 찾아가서 뭐 해야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예.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좀 기다리라. 네. 찬스를 봐야 된다. 찬스가. 그래야 네. 어떤 돌발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갔고 아직까지도 이제 유동성이 계속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올해 들어와서 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뭐 수출 증가율이 지금 엄청난 좀 굉장히 이제 좋은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작년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유동성 장세였다, 뭐 금융 장세였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금융 장세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장세 그렇죠. 네. 금융 장세가 소위 말하는 우라카미 군이어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을 보면요. 우리가 금융 장세, 실적 장세, 네. 예,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금융 장세의 특징은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은데 예, 정부에서 재정 정책,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주고 금리를 확 낮춰주면 경기가 안 좋은데도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네. 그게 바로 금융 장세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요즘은 좀 맞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올라왔었는데 최근에는 시장이 똑똑해져 가지고 그 중에서도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는 주식만 골라서 사는 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차트를 보고 분석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경제 상황하고 금리 상황하고 그때 당시 지금 당시에 어떤 소위 말하는 혁신 기업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 11년도에 가면서 유가도 34불까지 갔던 유가가 당시에 2011년도에 120불까지 가거든요. 네. 이번에도 제가 유가는 한 65불까지 갈 거다고 하고 지금 거의 왔더라고요. 예, 60불 이제 60불 터치했어요. 그런 모습이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 지금 작동을 하는 건데 이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 작동을 하면
소위 말하는 커머디티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 커머디티는 원재료죠, 그죠? 예, 산업에 들어가는 많은 원재료들, 이런 아크릴판에 들어가는 석유화학 제품부터 필요해. 그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코스트 푸시 현상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얼마 전에 슬그머니 한국 코카콜라에서 가격을 100원, 200원 올린다. 이런 얘기처럼 그러면 주가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차제표에 있는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제일 상단에 있는 매출의 방향성하고 주가의 방향성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그걸 탑라인 증가, 탑라인이 감소하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탑라인 증가를 결국은 모니터리 인플레이션에 의한 통화에 의한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걸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하고 그걸 결국 경기가 회복됐을 때 소비자들이 구매하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 플랫폼 기업 100개 중에 한 5개, 7개 고성장하는 기업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시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국면이 소위 말하는 금융장세 다음에 나타나는 실적장세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실적장세가 진행되는 해다. 이제 3월 이제 넘어가면은 한 중순 정도 돼 가면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1분기 실적 예측치 같은 거 많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보신 대로 수출도 좀 좋고 하니까 아마도 1분기 실적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뭐 상당히 들어올까 말까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외국인 자금이 좀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는데 우리 전문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외국인 자금이 제가 외국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저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큰 자금을 움직이는 한 200~300조로 움직이는 외국인이면 다 말씀드릴 건데 그 외국인도 제가 최근에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외국인이 안 들어왔을까? 조금 들어왔잖아요. 최근 며칠 보면 약간 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8년 10월 달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바닥을 찍고 2009년 3월부터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09년 5월 달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금지했던 걸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뭐 아주 가열차게 들어왔으니까요. 2009년부터 10년, 11년 초까지 외국인이 들어온 자금이 2005년, 6년, 7년, 8년까지 외국인이 한 70조를 팔았었는데요. 그 자금이 다시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 11월 달에 우리 반도체 가격이 쫙 올라갈 때 그때 외국인이 한 5조 8천억인가 뭐 샀었었죠. 그 이유는 또 뜨뜻미지근하게 또 안 사고 있잖아요. 석 달 가까이 계속 매도세가 강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수급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나라의 ELS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은행에서도 팔고 증권사에서도 팔고 뭐 ELS에서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뭐 3년 만기로 해서 6개월 동안에 언더라잉 에셋에 해당되는 지수일 수도 있고 종목일 수도 있고 그죠? 유로스탁, 그다음에 홍콩, 뭐 H지수 요렇게도 할 수가 있고 코스피랑 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기초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동안에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확정금리 이제 2%, 4%. 이 ELS가 2003년, 4년부터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여기서 지수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지 않고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걸 ELD라고 그러죠. Derivatives라고 해서. 그래서 ELS, ELD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그 ELS가 마이너스 40%를 딱 터치하면 낙인이라는 게 되면서 아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손해 안 보고 플러스 한 4%, 5%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40몇 %를 경험한 거죠.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ELS가 이제 다시 주가가 다 올라오면서 이제 상환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ELS가 상환이 되면서
증권사에서 또 똑같이 신규 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ELS 상환되는 게 200억이 상환되면 비슷한 상품을 200억짜리 만들어서 자 여기서 상환했으니까 요쪽으로 옮겨 타세요. 예. 그러면 이 ELS를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네. ELS를 구조화하는 예. 이 구조화하는 게 70% 이상의 외국계 IB들이 그 ELS를 워런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예. 옵션 같은 걸 만들어서 국내 증권사한테 팔면 네. 국내 증권사가 그걸 가지고 ELS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그 ELS 그 구조를 짤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증권사가 6개인가 7개인가 있지만 그게 잘못하다가는 손실을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외국계에다가 많이 맡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 ELS를 팔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ELS를 팔았다 치자고요. 삼성전자 ELS를 지금 9만 5천 원 가격에 삼성전자 9만 원의 가격에 팔면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가 15%만 빠지지 않고 6개월을 왔다 갔다 하면 확정금리 4% 줍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예. 예. 이런 식인데 그러려면 200억을 팔았어요. 팔면 그 ELS 구조를 옵션을 만든 외국계는 그 삼성전자 주식을 절반 정도는 사야 돼요. 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그걸 해칭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전자 주식이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때에 따라서 예. 그거는 뭐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그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ELS 구조가 뭐 120조 정도 된다고 하면 예. 그 120조의 절반 정도를 주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가가 올라서 환매는 되는데 네. ELS에서 아우 이제 겨우 돈 찾았네 하신 분들이 다시 ELS 가입을 안 해요. 네. 마음고생이 심했었어요. 네, 마음고생도 심했고 요즘 주식 열풍이 대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겠다. 네. 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70조까지 확 늘어난 부분에는 ELS 환매 자금도 있고 네. 투신사 펀드에다가 했다가 펀드 이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해야지. 예. 네, 이런 것까지 네. 다 합쳐져서 하다 보니까 개인들 주식 유입된 자금이 큰데 어쨌든 외국인은 왜 팔까 해서 외국인이 파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ELS에 해칭을 하기 위해서 사놨던 주식이 네. 신규 설정이 안 되면서 매도만 있고 신규 매수는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외국인이 뭘 산다 하면 2005년, 6년, 7년도에 하면 외국인 창구를 보고 우리가 또 전화도 해봐요. 네. 어디서 사냐고. 그러면 뭐 캐피탈에서 산다, 피델리티에서 산다, 네. 뭐 야누스 펀드에서 산다. 액티브 펀드들이 썼어요. 예. 예. 피트린치 같은 네. 예.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은 인프라 사이클에 아시아 쪽이 성장이 좋으니까 아시아 비중을 늘려 이런 식이었는데 예. 지금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기계군단들 네. ETF 예. ETF가 시장을 지금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ETF들 있잖아요. 뭐 나스닥이 좋아, QQQ 뭐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하는데 이 ETF로 하다 보니까 ETF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펀더멘탈 분석을 안 하죠. 네. 예, ETF는 그냥 지수를 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수를 복제하다 보니까 뭐 테슬라가 얼마나 비싼지, 애플이 얼마가 비싼지 이런 거 분석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근데 그걸 분석을 하고 사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 너무 비싼데 하고 못 샀다가 지수도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어쨌든 ETF에 자금이 몰리면 기계적으로 그냥 사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도 미국 ETF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ETF 뭘 매수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아직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액티브 펀드의 시장 규모는 확 줄었고 ETF 시장 규모는 엄청 늘어났는데 ETF 시장 자체에서 지금 이머징 마켓 아니면 한국 시장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아직 없는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나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아크라고 있잖아요. 예, 액티브처럼 운용하는 그런 이제 ETF 운용사가 생겼고 거기가 이제 보면 테마를 딱딱 정하잖아요. 예, 우주항공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아크엑스인가 뭐. 네.
그래서 거기 펀드가 과거에 액티브 펀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많은 신뢰가 쌓였고 아크가 테슬라도 했다가 우주항공도 했다가 한국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다이나믹하게 혁신을 만들어가는 나라는 한국이네 하면서 뭐 한국 관련된 ETF를 만든다. 만들 수 예, 그러면 돈이 왕창 들어올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최근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외국인 투자는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좀 말았는데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사실은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변수를 치면 실적 못지않게 금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요즘 시장 금리가 계속 좀 오르더라고요. 뭐 주택담보대출도 오르고 신용대출도 조금씩 오르는데 이런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우리 증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도 빚 지는 걸 엄청 싫어하셨어요. 네.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셨는데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돈을 한 2, 3억 빌려보면요. 매달 들어오는 그 이자 부분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그 신용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매달 이자 납입 때 문자가 띵띵 날라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27만 얼마 이렇게 날라와요. 네. 1억을 빌리면 2.7%, 네. 2.799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금리가 이자가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최근에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CD 금리 또는 코픽스 금리에다가 뭐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150bp, 170bp 붙여서 하는데 1억을 빌렸는데 한 2.7%의 이자를 내는데 예.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그렇죠. 보면 지금 주식을 사면 한 27%는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금리는 전혀 이 임팩트 있는 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신문에서 어떤 의사분이 그 칼럼을 적었었는데 극치 이론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더라고요. 예. 극치 이론이란 뭐냐면 결국 티핑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요렇게 때리면 아야 소리도 안 한다는 거죠. 예. 딱 때려야 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 말씀은 우리 몸이 왜 암이 생기느냐. 그냥 담배 한 번, 두 번 핀다고 다 암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몸의 세포에 세포가 못 견딜 정도로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세포가 이상분열을 하면서 암이 생긴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그걸 보면서 이게 주식시장하고도 똑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모든 자산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거는 금리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지금. 나 때렸어? 굉장히 재밌는 2.7%면 나 건드렸어 이거예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티핑 포인트가 도대체 얼마지?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그렇죠. 얼마지? 과거에 최근에도 보면요. 주가가 급락이 한 번씩 팍팍 왔던 거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다 3%가 넘었을 때였어요. 2018년 2월 달에 갑자기 플래시 크래시 하면서 미국에서 확 빠지고 그때 이유를 빅스 인덱스를 40을 터치하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기계적으로 또 매도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15%가 그냥 2, 3일 만에 빠졌거든요. 그때도 트리거는 뭐가였냐면 금리가 10년물이 3%를 터치했을 때예요. 그리고 2010년 10월 달에 또 주가가 박살이 나죠. 그때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도 3%가 넘었었고요. 3%가 임계치인가 보네요. 그러면 연달아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10년 한 50년치 보시면 계속 우하향이잖아요. 그 우하향인 이유도 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긴 한데 실질 금리가 계속 낮아서서 그렇거든요. 낮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이 귀하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로 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경기가 돌아서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딱 붙으면서 명목금리가 쫙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쫙쫙 올라오는데 이게 주식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는 최근에 사례를 보면 3%였고요. 그래서
3%까지는 이게 티핑 포인트가 3%일 수가 있는데 지금 1.2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1.5% 넘어가면 그때부터 걱정해도 괜찮다. 그 공매도 금지가 5월 2일까지 한 달 반 더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재개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동물의 왕국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정말 적절한 우리 비유셨습니다. KBS에서 제가 제일 예. 애청하는 프로. 예. 그 강 건널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누우떼들이 예. 강을 건너는 그런 거 재밌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누우떼들을 보거나 물소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사자들이 물소떼를 공격하잖아요. 네. 그 물소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뭉쳐만 있어도 사자가 했다가 도망갈 건데 그렇죠. 예.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 누우떼가 거기 몇십만 마리가 모여 있는데 하이에나 한 열댓 마리 온다고 해서 막 대열이 흩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조금만 그 누우떼나 물소가 지성을 갖추고 있으면 딱 대비를 하면 되는데 네. 훨씬 덩치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예, 두려울 필요 없는데. 아, 근데 그 무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누나 물소는 누굴까 보면 부상당한 물소겠죠. 네. 아니면 어린 새끼. 약한 물소겠죠. 예, 그래서 펀더멘탈인 나쁜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마 항의를 할 거예요. 네.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좋은 주식으로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물소떼들이 딱 뭉쳐 있는 그러면 내 계좌에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런 우량 자산으로 딱 뭉쳐 놓으면 그렇죠.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우량 자산으로 이제 뭉쳐놓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결국 이제 우리 작년 연말하고 또 지금 장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떨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기업들, 네. 과연 지금 실적은 안 나오는데 스토리로 네.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과연 임상 3상이 통과될까 어쩔까. 그래서 뭐 그런 좀 내가 컨빅션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네. 컨빅션을 가지기 힘든 기업은 과감하게 내 포트에서 좀 지워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이익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게 눈에 보인다든지 내가 어떤 분들은 이 많은 저희 고객분들 중에 보면 그 산업에 정통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이오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분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바이오 기업 딱 한두 개만 투자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그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네. 그런 기업들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주식으로 내 계좌를 모아놓으면 공매도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은 네이키드 숏만 잡지는 않습니다. 항상. 항상 펀더멘탈 약한 기업의 공매도를 때리고 매도를 때렸으면 돈이 생기잖아요. 네.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 돈으로 우량 주식을 사요. 그래서 우량 주식의 주가는 더 탄탄해진다. 네. 요 논리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